오늘은 6월 4일 금요일 2021년 예원학교 1학기 12번째 온라인 영상 금요 체프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정동을 묵상하다 8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체풀은 대면 수업 중인 3학년들이 학교 교실에서 1, 2학년들은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체풀을 드립니다. 어느덧 5월이 마무리되었네요. 5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1일 3학년 친구들이 졸업사진을 찍었었죠. 입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졸업사진을 찍을 때가 오다니 지켜보는 저의 마음도 실감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 행사로 바쁘게 지나야 할 5월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긴 했지만 맑은 하늘 아래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바탕으로 곧 있으면 치러질 6월의 실기고사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 행사가 진행되지는 못해도 미술과와 무용과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읽어낸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술과 친구들의 2021학년도 개교기념 미전 작품들이 학교 곳곳에 설치되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용과에서 준비한 예무제에서 한국무용과의 공연은 지난 5월 30일, 그리고 발레과의 공연은 6월 3일에 예원 아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비록 현장에서 함께하며 박수 쳐주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보았습니다. 오늘 체풀을 위해 기도는 3학년 2반 학급 선교부장인 이지호 학생이, 성경 봉독은 학생회 부회장 조은서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송은 지난 5월 29일에 졸업 30주년 홈커밍 행사를 가지신 19회 졸업생 선배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선배님들께서 마음이 담긴 귀한 합창을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곡목은 그분들이 학생 때 많이 부르셨던 전하세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세상은 변해가며 질병은 계속 생길 것이고 어려움은 늘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지혜롭게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예술가로서 정답과 틀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술의 길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절대 쉽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는 길이겠지만 예술가로서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끝없이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님과 예원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린아 저희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원의 많은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체풀과 수업 시간을 비롯한 예원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들의 먼 훗날 사회에서 온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원의 모든 선생님들과 후배님들, 예원학교 19회 동기의 대표 정인민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저희 홈커밍 행사는 모두가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잘 치루었습니다. 은사님들과 저희 동기들 모두 예원학교 교정에서 다시 만나 옛 추억과 그간의 소식들 나누며 소중한 시간 보냈습니다. 합창 영상 준비하면서 예원인의 끈끈한 유대와 애교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의 예원 사랑의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 예원이라는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재학생 후배님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 붙였어. 노래방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다시. 오늘은 6월 4일 채플 정동을 묵상하다 시리즈 8번째 순서입니다. 연휴에 같았으면 성가 축제와 체육대회, 예원 연주회와 예무제, 미전, 설립 공헌자 추모 예배와 개교 기념식, 혼이 빠질 만큼 분주했을 그 5월을 비교적 차분한 학교의 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길어지는 정적인 시간이지만 오히려 더욱 속과 내면이 단단히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는 2주 전 채플에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 대해 그레이하우스와 땅을 바꾼 이야기를 살펴보며
기록에 남지 않은 수고와 기도가 그리고 깊은 마음이 오고 가는 나눔의 이야기가 그 밑에 깔려 있음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들의 스승들이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동의 핵심과 기본 뼈대라 할 수 있는 덕수궁을 함께 거닐어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후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등이 불에 타버린 마당에 선조 26년 선조와 대신 일행들이 의주에서 돌아와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옛 집을 행궁으로 삼은 데에서부터 지금의 덕수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구후 광해군 3년에 경운궁이라 이름 붙여지기 전까지 정릉동 행궁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광해군 시절 인목대비가 이곳에 유폐되었을 적에는 서궁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폐위되고 인조는 경운궁 즉조당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이 궁에 거처하지는 않았다지요. 이후 경운궁은 작은 별궁 정도로 축소되어 이후로도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선조의 피난 이후 거처지로 숙종과 영조의 관심을 받던 이곳 경운궁은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머무는 곳이 되어 저물어가는 조선의 역사 속의 증언대와 같은 공간이 됩니다. 아관 파천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고종은 경복궁으로의 환궁을 거부하고 1897년 2월 20일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경운궁은 282년 만에 다시 왕이 거처하고 정치를 행하는 법궁이 된 것입니다. 국왕이 환호하는 날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가는 길 사이에는 친위대 군인들이 늘어섰고 배제학당 학생들이 독립신문사 건너편에 정렬하고 늘어서서 갓을 벗고 만세를 불렀으며 학생들은 어가가 지나는 길에 꽃을 뿌렸다니 왕과 나라를 동일시하던 그 시절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경운궁에서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도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기억될 시간을 더 많이 겪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1904년 경운궁에 큰 불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화재 때문에 중명전으로 옮겨간 고종은 그곳에서 1905년 을사년에 치욕스런 늑약의 일도 겪게 되었다고 지난번 중명전을 다룰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헤이그 밀사 파송 등의 책임을 물어 일본과 친일파들은 고종 황제의 강제 양위를 요구하였고, 고종은 경운궁에 이어한 지 10년 만에 온갖 환란을 겪다가 광무 11년 7월 19일에 황제 자리를 순종에게 양보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순종은 국내부 건의에 따라 태황제의 장수를 빈다는 뜻에서 경운궁의 궁호를 덕수궁으로 바꾸게 됩니다. 순종은 그해 11월 창덕궁으로 옮겨가게 되어 창덕궁이 법궁이 되고, 덕수궁은 다시 별궁으로 전락되어 고종 황제가 실권 없는 태황제로 이곳에 남게 된 거지요. 1918년 12월 10일 덕수궁 함령전에서 고종 황제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명민하지 못한 저로서는 덕수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덕수궁의 옛 이름이 경운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덕수궁에 있었던 지금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문 이야기만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문은 덕수궁의 정문입니다. 자, 여기 대한문이 있고 이 대한문이 지금의 덕수궁 정문이죠. 원래는 대한문이었다지요. 1904년 화재 사건 이후 1906년 개축공사 때 고종이 대안문에서 대한문으로 고쳐 부르게 했답니다. 이 일의 뒷배경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소실이자 조선 국권 침탈을 위한 밀정 역할을 했던 배정자라는 여인 얘기가 있긴 한데 자세한 건 역사 선생님들께 들으시고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른 궁들의 정문 이름입니다. 경복궁은 광화문, 창경궁은 홍화문, 창덕궁은 돈화문, 가까이 경희궁은 흥화문이죠. 공통점을 발견하셨죠? 네, 모두 가운데 글자가 화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왜 덕수궁의 정문은 대한문 혹은 대안문이었을까요? 원래부터 대안문이었다가 대한문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화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의 예상대로 여기가 정문이 아니었던 거죠.
덕수궁의 정문은 원래는 지금의 서울시 서소문 별관 쪽 정동 돌담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가며 보는 이 조형물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 원래 정문이었답니다. 이 사진이 그 정문의 모습인데 인화문이라 불렸습니다. 대한문이 대한문으로 바뀌던 1906년 그곳이 정문이 되었고 인화문은 건국문이라 이름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1890년대의 사진이라는데요. 이 사진에서 빨간 표시 쪽이 대한문, 지금의 대한문이고 노란 표시가 있는 쪽이 인화문이 되겠습니다. 1934년 쓰인 박태원의 애욕이라는 소설의 한 꼭지를 들어보시죠. 올라가는 전차는 있어도 내려가는 전차는 이미 끊어졌다. 태평통 쪽을 향하여 정동 골목을 터덜터덜 내려오던 노동자는 건국문 앞에까지 와서 그냥 건국문 하면 아는 이가 드물게라. 대한문 앞에서 덕수궁 돌담을 끼고 정동 골목을 쑥 들어가노라면, 아니 경성지방법원 맞은편 짝에 있는 것은 용강문. 거기까지 가지 말고 바른편에는 전등 달린 전신주, 오른편에는 전등 안 달린 전신주, 그 사이에 음침하게 울적하게 닫혀있는 문이 건국문이다. 1934년에는 건국문, 곧 인화문이 비록 문이 닫힌 채지만 아직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전등 달린 전신주가 경성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곳도 정동이라는군요. 사실 정문의 이동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덕수궁의 원래 크기와 모습입니다. 1910년 덕수궁의 평면도로 알려진 이 그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은 원래 모습의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도 중명전과 환벽정을 포함한 수옥헌 경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덕수궁의 모습이 축소된 것은 일제의 의도적인 셈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것처럼 덕수궁도 철거와 훼손의 작업을 거쳐 유원지처럼 만들어 중앙공원으로 삼아 장충단공원, 남산공원과 함께 서울의 3대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려던 것이 그들의 경성도시 계획 연구였습니다. 1913년부터 덕수궁 안에 벚꽃을 심기 시작하여 1932년에는 창경궁과 함께 두 궁을 벚꽃의 명소로 만들겠다 했다지요. 여기서 두 번째 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덕수궁에는 위에서 얘기한 정문이자 남쪽 문이었던 인화문, 동쪽에는 대한문, 그리고 북쪽 문은 영성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용강문, 평장문, 포덕문, 평성문, 회국문, 생양문 등이 각각 남, 동, 서, 북쪽에 출입문의 기능을 했습니다. 영성문은 옛 경기여고 쪽 큰 도로변에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광화문 쪽 출입문이었던 거죠. 대한문의 버금가는 매우 아름답고 큰 문이었고 개화기 이래 미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영국 영사관이 덕수궁과 통하게끔 하는 외교의 문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영성문과 영성문 대궐은 조선의 종말과 함께 사라집니다. 1919년 11월 22일자 윤치호 일기에 영성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왕직 장관을 지낸 민병석과 이왕직 찬시를 지낸 윤덕영이 덕수궁, 즉 고종 황제의 궁궐과 영성문 안쪽에 인근 부지를 일본인들에게 팔았다고 하여 이 비열한 매국노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웹스터 사전에도 나오지 않을 거다. 1920년 2월 영성문을 비롯한 선원전 일대를 두루 헐어내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정동 지역을 남북으로 한나라의 궁에 길을 내어버리는 만행도 그해 여름에 벌어져 지금 우리가 만나는 정동 분수부터 미대사관, 요즘 공사하고 있는 돈덕전, 구세군 사관학교와 덕수초등학교를 관통하는 그 길이 뚫리게 됩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길을 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어이없지만 그리고 정말 밉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위에 나온 민병석, 윤덕영, 을사오적 등등과 같은 친일파와 그 친일에 기대어 자신들의 욕망과 성공이라는 배를 불린 매국노들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로 알려져 오는 다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출신이지만 밀정이 되어 동지와 나라를 배신한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이란 인물은 세월이 흘러 해방 후 안옥균과 명우에 의해 암살될 때 왜 그랬냐, 왜 배신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초라한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오늘 성경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에는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모세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자 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의 형 아론을 졸라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달라 주문하지요. 보이지 않는 신과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대신할, 불안할 우리를 잠재울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때를 씁니다. 아마 그들도 돌아온 모세가 왜 그랬냐고 물었다면 몰랐으니까, 당신이 돌아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답했을 테지요. 정동길을 걷다 보면 120여 년 전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과 백성을 배신하고 덕수궁의 땅들과 집들을 일본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오늘날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겹쳐가며 자꾸만 눈에 밟히게 됩니다. 그저 분노에 그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 확실한 것에 기대고 치우쳐 살아가는 한 우리도 신의 산 및 백성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염석진이 되지 말라는 법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불안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말씀 앞에 오늘도 다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느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오늘 이 채플과 함께한 모든 예원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